최강 히토류 한국에서 터졌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붙잡고 흔들던 그 카드,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히토류 없으면 산업도 군사도 미래도 없다.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왜 무서운지, 왜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가장 핵심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처음 히토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건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히토류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국방부 내에서도 이게 정확히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광물의 한 종류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첫 주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에 히토류가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어떤 군종의 어떤 무기를 살펴봐도 히토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보고서에 적혀있던 숫자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4.5톤 들어갑니다. 4,500k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중형 SUV 승용차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 정도 양의 히토류가 군함 한 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축함 10척을 만들려면 45톤이 필요하고 30척이면 135톤이 필요해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어떨까요? 한 대를 생산하는데 히토류 20kg이 필요합니다. 20kg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쌀 한 포대 정도 무게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35가 몇 대인지 아세요? 6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천 대를 더 만들 계획이에요. 동맹국에 수출할 물량까지 합치면 수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걸 다 만들려면 히토류가 수십 톤에서 수백 톤까지 들어가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서 발표한 F-47 차세대 전투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무려 408kg이에요. F-35의 20배가 넘는 양입니다. 성인 남성 5명 몸무게를 합친 것보다 많은 히토류가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정밀 타격 레이더, 야간 투시 장비, 암호화 통신 시스템, 위성 항법 장치, 이런 것들 전부 다 히토류가 없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히토류로 만든 연구자석이 들어가야 모터가 돌아가고 그 모터가 돌아가야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양의 히토류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느냐? 중국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중국 한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통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 의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나라가 특정 자원의 90%를 독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석유를 생각해 보세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많이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석유 생산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예요. 사우디 혼자서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중국 한 나라가 90%를 쥐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정제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점유율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히토류는 단순히 광산에서 원석을 캐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석에서 히토류 원소를 분리해내고 정제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화학 처리를 통해서 17가지 원소를 하나하나 분리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제 기술과 정제 시설도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호주에도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마운틴 패스라는 꽤 큰 광산이 있어요. 브라질에도 인도에도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캐낸 원석을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전부 중국입니다. 정제는 결국 중국에서 해야 해요. 정제 시설이 중국에만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미국이 아무리 히토류 광산을 확보해도 아무리 원석을 많이 캐내도 중국을 거치지 않으면 그 히토류를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석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정작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쌀은 있는데 밥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밥솥 만드는 기술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2010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히토류의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터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중국에서는 다오 위다오라고 부르는 그 섬이에요. 작은 무인도를 두고 두 나라가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출 금지라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행 히토류 선적이 완전히 멈췄어요. 일본 산업계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였어요.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는 히토류 연구자석이 필수거든요. 히토류가 없으면 고성능 모터를 만들 수가 없고 모터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요즘은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전동식 윈도우, 각종 센서 모터가 들어가니까 히토류 없이는 생산이 안 돼요. 저는 그해 워싱턴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도 일본한테 한 것처럼 히토류 수출을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었어요. 비축 물량을 풀어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고작 몇 달에 불과했고요. 그날 회의에서 한 장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정작 그 무기를 만들 핵심 재료는 잠재적 적대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회의실에 있던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80% 대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가공된 히토류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방위산업,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주력 산업 전부가 히토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에도, 현대가 만드는 전기차에도, 한화가 만드는 방산 장비에도 히토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25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도 멈춰 세울 수 있고요. 일본 경제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 수출만 끊으면 됩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를 중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5년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히토류를 독점하게 된 걸까요? 중국이 원래부터 히토류 강국이었던 건가요? 중국 땅에만 유독 히토류가 많이 묻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히토류를 처음 장악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었어요. 히토류 정제 기술도 미국이 가장 앞서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스란히 중국한테 넘겨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강대국이 왜 스스로 전략 자원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이곳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광산이 있었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이에요. 당시 미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광산만 가진 게 아니라 히토류 정제 기술도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원석에서 17가지 히토류 원소를 분리해내는 복잡한 화학 공정, 그 원소들을 다시 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
정제된 히토류로 고성능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까지 전부 미국이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산업 기반이 취약했고 기술력도 형편없었습니다. 히토류가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였어요. 덩샤오핑은 1992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전략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이에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한마디가 중국 히토류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일찌감치 내다봤어요. 21세기에는 석유 못지않게 히토류가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거라는 걸 예견한 겁니다.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자기기가 고도화될수록 히토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1980년대부터 히토류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사용한 전략이 정말 교묘했어요.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이게 히토류 산업의 가장 큰 문제예요. 히토류라는 게 뭐냐면요. 흙이나 암석 속에 아주 낮은 농도로 흩어져 있는 원소들이에요. 히토류라는 이름 자체가 드문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원소들을 추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양과 암석을 파헤쳐야 합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내리는 수준의 채굴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히토류 원소만 분리해내려면 강력한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황산, 염산, 질산 같은 강산을 엄청난 양으로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독성 폐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도 함께 나옵니다. 히토류 광석에는 토륨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히토류를 생산하면 주변 환경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미국이 왜 히토류 생산을 줄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미국 내에서 환경 규제가 급격하게 강화됐어요. 마운틴 패스 광산 주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2002년에 마운틴 패스 광산이 폐쇄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히토류 생산을 포기한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유럽도 호주도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진국들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히토류 생산을 꺼렸어요. 자국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히토류를 생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환경오염은 감수할 만한 비용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환경오염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중국은 네이멍구 자치구나 장시성, 스촨성 같은 오지에 대규모 히토류 정제 시설을 건설했어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설령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적었고 피해를 입더라도 중앙정부에 항의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중앙정부 결정에 반발하기도 어려웠고요. 환경단체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히토류를 생산하면 되는 구조였어요. 독성 폐수는 그대로 하천에 방류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아예 안 쓴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쌌어요. 그리고 땅도 넓었습니다. 같은 양의 히토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밀려났습니다. 호주 광산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미국 마운틴 패스도 폐쇄됐고요.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들도 히토류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너무 싸니까 채산성이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캐낸 히토류 원석까지 중국으로 가져와서 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캔 원석, 동남아시아에서 캔 원석, 남미에서 캔 원석이 전부 중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제시설이 없으니까 원석을 캐도 어차피 중국에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것도 단순히 광산만 장악한 게 아닙니다. 원석 채굴, 정제, 분리 가공, 영구자석 제조에 이르기까지 히토류 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을 중국이 독점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가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제 시설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됐거든요. 새로 짓자니 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히토류 산업을 안 했으니까 노하우가 전부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히토류 정제 기술을 중국한테 가르쳐줬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히토류 정제 기술도 함께 전수해줬어요. 당시에는 중국을 그냥 싼 인건비로 하청 작업이나 해주는 나라 정도로 봤거든요. 히토류가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스스로 전략 자원 생산을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잠재적 경쟁국한테 핵심 기술까지 넘겨줬으니까요. 적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에요. 저는 이걸 덩샤오핑의 30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덩샤오핑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1980년대에 심어놓은 전략의 씨앗이 30년이 지나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이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전략은 계속 실행됐고 마침내 중국이 히토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히토류를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선언했을 때 중국은 드디어 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히토류 통제법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해서 영구자석을 만들었어요. 그 자석을 모터에 넣었습니다. 그 모터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했어요. 그리고 그 전기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안에 있는 모터 안에 있는 자석에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갔으니까요. 중국 허가 없이는 미국에 수출을 못합니다. 이건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중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까지 전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동차, 전자, 방위산업, 신재생 에너지, 의료기기. 현대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됐어요.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첨단 제품이 사실상 없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히토류 통제 1년 유예에 합의했어요. 145% 관세로 중국을 굴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미국이 히토류 한 방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 안에 히토류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상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2년이면 히토류 자립이 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3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도 다 받고 실제 현장 상황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자립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미국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14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관세 조치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경제를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의미였죠. 백악관 분위기는 축제 같았어요. 참모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문을 닫으면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결국 시진핑이 백기를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관세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한마디를 했어요. 30년 넘게 전략자원 분석을 해온 친구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되지?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우려는 정확히 일주일 후에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은 전략 광물 수출에 대해 필요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성명서 자체는 짧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히토류를 무기로 쓰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으니까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연속으로 열렸어요. 국방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전부 소집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회의에서 처음 나온 질문은 이거였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 미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국방부 분석팀에서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했어요. 방산 분야에 한정해서 말이에요. 민간 산업까지 포함하면 더 짧았습니다. 반년도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F-35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구축함 건조가 중단됩니다.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신규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5월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거예요. 서류 심사 기간을 늘리고 승인 기준을 불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출 지연이 시작됐어요. 미국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았어요. 전기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수급에 차질이 생긴 거죠. 방산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같은 회사들이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어요. 히토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무기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도 히토류 있다. 마운틴 패스 광산 다시 가동하면 된다. 호주에서 수입하면 된다. 중국이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큰소리쳤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이 다시 가동을 시작하긴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 원석뿐이었습니다. 정제시설이 없으니까 원석을 캐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원석을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정제는 여전히 중국에서 해야 했습니다. 호주에서 수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주에 라이너스라는 히토류 회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생산량이 전 세계 수요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도 안 돼요. 미국 수요만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라이너스도 일부 공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쓰는 화학약품 중 일부는 중국산이었습니다. 완전한 탈중국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예요. 6월이 되자 미국 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로비가 거세졌어요. 자동차 업계, 전자업계, 방산업계, 신재생 에너지 업계가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아우성쳤죠.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협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불려갔어요. 히토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 고위 관료가 저한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중국 없이 우리가 히토류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야?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6년입니다. 그것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요. 현실적으로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관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6년이라고? 10년?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8월에 중국이 한 단계 더 압박을 높였습니다. 기존의 3개월이던 히토류 수출 유예 기간을 다시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유예 기간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볶는 거였습니다.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킨 거죠. 그리고 9월 23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를 발표했어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최신 칩 설계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게 막은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반격이었어요. 반도체는 미국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더 빨랐습니다. 딱 16일 후인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통제법을 공식 발표했어요. 이 법의 핵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중국산 히토류 또는 중국의 히토류 정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해서 자석을 만들었어요. 그 자석을 독일 기업에 팔았습니다. 독일 기업은 그 자석으로 풍력 발전기 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풍력 발전기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중국 정부 허가가 필요해요. 중국산 히토류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요. 공급망에 어디선가 중국산 히토류가 한 번이라도 사용됐으면 최종 제품 수출에 중국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현대산업에서 중국산 히토류가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드론, 의료기기, 풍력 터빈, 에어컨.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첨단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중국이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전 세계 무역이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145% 관세를 고수하면서 히토류 전면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느냐. 10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공식 참석국이 아니었지만 마쿠에서 중국과 집중 협상을 벌였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히토류 통제법 1년 유예 합의였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법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어요. 대신 미국도 일부 관세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한 겁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1년 후에도 히토류 자립이 불가능해요. 중국은 1년 후에도 여전히 히토류를 쥐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 미국은 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만 번 거예요. 저는 경주합의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후가 걱정됐거든요. 미국이 그 안에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행정부 발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베센트 상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미국은 2년 내에 히토류 완전 자립을 달성할 것이다. 중국의 히토류 위협은 더 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자립이라고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국방부 후배들, 방산업체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전부 같은 질문을 했어요. 2년 자립이 진짜 가능한 겁니까? 저는 32년간 전략자원 조달 업무를 했습니다. 히토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고 정제시설도 방문했고 관련 기업들과 수백 번 회의를 했어요. 이 분야를 저만큼 아는 사람이 미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년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히토류 산업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채굴이에요. 광산에서 히토류가 포함된 원석을 캐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예요. 원석에서 히토류 원소를 분리해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가공이에요.
분리된 히토류 원소를 금속이나 합금 형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제품화예요. 가공된 히토류로 연구자석 같은 최종 제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미국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채굴만 겨우 합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요. 마운틴 패스 광산이 2018년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어요. 연간 생산량이 4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이 연간 30만 톤 정도 되거든요. 마운틴 패스가 전 세계 수요의 15%도 안 되는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원석 기준이에요. 정제를 거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히토류는 이것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정제는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마운틴 패스에서 캐낸 원석을 미국 내에서 정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제 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원석은 어디로 갈까요? 중국이에요. 마운틴 패스에서 캔 원석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보내져서 정제됩니다. 미국 땅에서 캤는데 결국 중국을 거쳐야 쓸 수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정제시설을 새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문제는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는 겁니다. 정제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건설, 시운전까지 전부 포함하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4.5년이에요. 히토류 정제시설처럼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법적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기도 해요. 중국은 환경 문제를 무시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환경법을 무시할 수 없고 주민들 반대를 묵살할 수 없어요. 시설을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필요해요. 히토류 정제는 굉장히 복잡한 화학 공정입니다. 17가지 원소를 하나하나 분리해내야 하거든요. 이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분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이런 기술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30년간 히토류 정제를 안 했으니까요. 기술자들이 전부 은퇴했거나 다른 분야로 떠났어요. 새로 양성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현장 경험을 쌓게 해야 하니까요. 중국은 30년간 기술자를 양성해왔어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 미국이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요. 세 번째 단계인 가공, 네 번째 단계인 제품화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히토류를 금속으로 만들고 그걸로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은 중국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 히토류 연구자석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일본이 그나마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도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료 없이 기술만 있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채굴부터 정제, 가공,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는 최소 6년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무제한으로 쓰고 환경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요. 현실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 의견도 비슷해요.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미국의 히토류 자립에 최소 8년이 걸린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 규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베센트 장관은 2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치적 발언이에요.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중국에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태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희망을 심어주면 실제로 필요한 대비를 못하게 되거든요. 2년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되면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1년 후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또 양보를 해야 하고요. 히토류를 쥐고 있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2년이면 된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미국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시달려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은 2010년에 중국한테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때 히토류 수출을 끊겨서 산업 전체가 흔들렸었죠. 그 후에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그날부터 히토류 탈중국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15년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2010년에 90%였던 중국 의존도를 2025년 현재 60%까지 낮췄습니다. 30%포인트나 떨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의 15년 사투,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제가 한국에 주목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근처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어요. 중국 어선 선장이 체포됐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외교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신속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본행 히토류 선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출 금지라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세관에서 일본행 히토류 화물을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서류 심사를 이유로요. 그 서류 심사가 한 달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상의 수출 금지였습니다. 일본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당시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90%가 넘었습니다. 일본이 사용하는 히토류 열의 9은 중국에서 왔어요.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에 들어가는 모터, 그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 그 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전부 중국에서 왔거든요.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같은 전자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스피커, 진동 모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가 히토류 연구자석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론은 암담했어요.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3달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야 할 판이었죠. 다행히 중국이 2달 만에 수출을 재개했어요. 어선 선장을 석방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 언제든 또 당할 수 있다는 걸요. 오늘은 어선 선장 문제였지만 내일은 다른 이유로 또 끊길 수 있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 경제의 숨통을 조를 수 있다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날 이후 일본은 히토류 탈중국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경제산업성 주도로 히토류 종합대책이 수립됐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수입선 다변화였어요. 중국 외에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호주,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미국까지 전 세계를 뒤져서 히토류 광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트남에 집중했습니다. 베트남은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예요. 중국 다음으로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베트남과 히토류 개발 협력 계약을 맺었어요. 광산 개발, 정제시설 건설, 기술 이전까지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와도 손을 잡았어요. 라이너스는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였거든요. 일본은 라이너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대체 기술 개발이었어요. 히토류를 아예 안 쓰거나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도요타는 디스프로슘 사용량을 줄인 새로운 자석을 개발했습니다. 히타치는 히토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모터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바의 성과였습니다.
도시바는 2012년에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한 모터였습니다. 성능은 히토류 모터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가격이 훨씬 쌌어요. 세 번째 전략은 재활용이었어요. 일본은 폐가전, 폐자동차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에어컨에서 히토류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했어요. 실제 광산에서 캐는 게 아니라 도시에 쌓여있는 전자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캐낸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세 가지 전략을 15년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많았습니다. 베트남 광산 개발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환경 문제와 기술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대체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토류 없이 만든 모터는 성능이 떨어졌어요. 기업들이 채택하기를 꺼렸습니다. 특히 고성능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히토류 모터를 대체하기 어려웠어요. 재활용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수율이 낮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새로 사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게 더 비쌌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계속 지원했고 기업들이 계속 투자했습니다. 15년간 묵묵히 버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에 90%가 넘었던 중국 의존도가 2025년 현재 60%까지 내려왔습니다. 30%포인트나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히토류 탈중국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도 15년이 걸렸어요. 베센트 장관이 말한 2년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둘째,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재활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요. 그중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장기적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단기 수익만 따지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1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60%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완전한 탈중국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더 빠르게, 더 근본적으로 히토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말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어요. 한국이 히토류 분야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도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였고 히토류 광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일본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히토류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광산이 없으면 광산 없이 싸우는 방법을 찾는다. 히토류가 부족하면 히토류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한국의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히토류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첫째, 국내에 히토류 광산이 사실상 없어요. 매장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광산이 없긴 하지만 일본은 최소한 심해져 히토류 매장지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둘째, 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어요. 그것도 대부분 중국에서 옵니다. 가공된 히토류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셋째, 히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이 전부 한국의 주력 산업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방위산업.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분야들이 전부 히토류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끊으면 한국이 받는 타격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히토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한국 정부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월에 자원안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겁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17종 히토류 원소 전부를 국가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히토류라고 하면 보통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유명한 원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17개 원소 전부를 전략 물자로 분류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포괄적인 접근이에요. 당장 많이 쓰이는 원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원소까지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원안보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비축 확대예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히토류 비축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사용량 기준 181분이에요. 반년치를 쌓아두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끊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두 번째 축은 수입선 다변화예요. 중국 외에 호주, 베트남, 캐나다, 미국 등에서 히토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베트남 광산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현지 정제시설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축은 기술 개발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진짜 승부수가 나옵니다. 한국은 히토류 문제를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히토류를 다시 쓰는 기술입니다. 먼저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부터 볼게요. 히토류 연구자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중히토류라고 불리는 원소들이에요. 디스프로슘과 터뷴이 대표적입니다. 중히토류가 왜 문제냐면요. 일반 히토류도 중국이 90%를 장악하고 있지만 중히토류는 중국 독점도가 더 심해요. 거의 95%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비싸요. 네오디뮴보다 디스프로슘이 몇 배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연구자석 원가에서 중히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중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면 원가도 낮아지고 중국 의존도도 낮아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영어로 디지스트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디지스트 연구팀이 2024년에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네오디뮴 철붕소 자석에서 중히토류 사용량을 80% 줄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열의 8배 줄인 겁니다.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기존에 자석 하나에 중히토류가 10g 들어갔다고 치면 이제 2g만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같은 양의 중히토류로 5배나 많은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디지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북 대구 현풍에 성림첨단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3년에 국내 최초로 히토류 연구자석 대량 생산 공장을 완공했어요. 연간 생산 능력이 1,000톤입니다. 1,000톤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기 자동차 약 50만 대에 들어가는 모터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한국에서 1년에 팔리는 전기차가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성림첨단산업도 원료인 히토류 자체는 수입해야 해요. 하지만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자석으로 가공한다는 건 의미가 커요. 최소한 가공 단계에서의 중국 의존도는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한국의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자원안보위원회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디지스트의 중히토류, 80% 절감 기술, 성림첨단산업의 국내 대량 생산 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까지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비슷한 걸 했거든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구축,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 일본이 15년간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리겠다고 생각했어요. 1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은 걸리겠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2024년 말에 받은 또 다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한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보고서 제목에 눈이 확 띄었습니다. 중히토류 제로 고성능 연구자석 개발 완료. 제로요.
80% 절감이 아니라 아예 제로. 중위토류를 한 그램도 안 쓰고 고성능 자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제로라니. 그게 가능해?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중위토류 없이 고성능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제가 왜 한국에 주목하게 됐는지, 왜 한국의 기술이 히토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핵심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중위토류 제로.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히토류 연구자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능 지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력이에요. 얼마나 강한 자석이냐는 거죠. 다른 하나는 내열성입니다. 고온에서도 자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동차 모터를 생각해 보세요. 모터가 돌아가면 열이 납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면 온도가 150도, 180도까지 올라가요. 이 온도에서 자석이 자기력을 잃어버리면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자기력은 강한데 내열성이 약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열성을 높이려고 중위토류를 첨가하는 거예요. 디스프로슘이나 터뷴을 넣으면 고온에서도 자기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중위토류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히토류 자석 기술 개발의 목표는 중위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거였어요. 10%를 5%로, 5%를 3%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시기였죠. 그런데 한국이 아예 제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곳이 LG이노텍과 한국재료연구원이에요. LG이노텍은 LG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자동차 부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한국재료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소재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이죠. 이 둘이 손을 잡고 중위토류 제로 자석 개발에 도전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소재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한 과제였거든요. 중위토류 없이 고온에서 자기력을 유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해낸 겁니다. 2024년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렸고 특허도 출원됐습니다. 핵심 기술이 뭐냐면요. 자석 내부의 결정 구조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한 거예요. 기존에는 중위토류를 자석 전체에 골고루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중위토류가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 연구팀은 결정 경계면에만 특수 처리를 해서 중위토류 없이도 내열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복잡하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성능 지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력은 13.8kgauss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 중위토류 첨가 자석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에요. 자기력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내열성은 섭씨 180도까지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모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고성능 전기차 모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원가 절감 효과입니다. 중위토류를 아예 안 쓰니까 자석 원가가 최대 6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열의 6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격 경쟁력 때문이에요. 중국산 히토류가 압도적으로 싸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히토류를 조달하면 가격이 두세 배 뛰거든요. 기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을 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위토류를 안 쓰니까 중국 의존도가 획기적으로 줄어요. 그리고 원가가 60%까지 낮아지니까 가격 경쟁력도 생깁니다. 중국산 자석과 가격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김정호 교수라는 분이 이 기술에 대해 평가한 걸 봤어요.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전문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싼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히토류 대체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연구해왔습니다. 일본도 했고 미국도 했고 유럽도 했어요. 기술 자체는 개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대체 기술로 만든 자석이 중국산보다 비싸면 아무도 안 쓰거든요. 한국 기술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위토류 제로를 달성하면서 원가도 60% 낮췄습니다. 성능, 가격, 공급 안정성.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인으로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국은 또 다른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를 적게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히토류를 다시 쓰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재활용 기술 말이에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어로 키스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순환연구센터라는 부서에서 히토류 회수 기술을 개발했어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스펀지처럼 생긴 특수 섬유 소재가 있어요. 나노 구조로 이루어진 복합 섬유입니다. 이 섬유를 폐수나 폐기물에 담그면 히토류 원소만 선택적으로 흡착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히토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느냐?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회수할 수 있어요. 버려지는 전자제품,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폐수. 이런 데서 히토류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말한 도시 광산 개념 있잖아요. 한국도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국의 기술이 효율성 면에서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높고 순도도 높아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 적습니다. 기존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는 독성 화학약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 기술은 친환경적이에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실 수준에서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몇 년 안에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이 히토류 순환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히토류를 추출하고 그걸 다시 자석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광산이 없어도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이 30년간 환경을 파괴하면서 히토류 패권을 잡았잖아요.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히토류를 확보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전략이 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히토류 전쟁에서 중국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있습니다. 광산 확보 경쟁, 정제시설 투자 경쟁. 이런 데서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중국은 30년간 쌓아온 인프라가 있으니까요. 대신 한국은 다른 판을 짜고 있어요.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로 수요 자체를 줄인다. 히토류를 다시 쓰는 기술로 공급을 보완한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광산 싸움이 아니라 기술 싸움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 싸움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잖아요. 소재 기술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에요. 중국이 만든 규칙대로 싸우지 않는다. 한국이 유리한 규칙을 새로 만든다. 저는 이 전략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해요. 한국이 어떤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포스코가 미국 기업과 중요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는 리엘리먼트라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폐자석,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추출해서 다시 사용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포스코와 리엘리먼트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면요. 미국 내에서 히토류 정제 시설과 연구자석 생산 시설을 함께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재활용부터 정제, 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을 미국 땅에서 완결하는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국의 히토류 자립을 돕는 겁니다. 미국은 정제시설이 없어서 원석을 캐도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정제시설을 지어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에요. 방산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요. 이 시장에 히토류 자석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혼자서는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렵거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한국 같은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예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미국 기술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어요. 윈윈인 거죠.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비온 마그네틱스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 제조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25년에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투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연간 2,000톤 생산 능력을 갖춘 네오디뮴 자석 공장이에요. 왜 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느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히토류 자석의 최대 수요처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삼성, LG, 현대, 기아, SK.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한국에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히토류 자석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이 고객들한테 바로 납품할 수 있어요. 물류 비용도 줄이고 납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기술 생태계입니다. 한국에는 소재 연구기관이 많아요. 한국재료연구원, 키스트, 디지스트 같은 곳들이요. 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도 많고 제조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에요. 기술력 있고 인프라 있고 고객도 가까이 있고. 노비온만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한국을 히토류 자석 생산 허브로 주목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중국이 채굴과 정제를 독점하고 있지만 자석 제조와 응용 단계에서는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전체 전략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자원안보위원회를 만들고 17종 히토류 전부를 전략 물자로 지정했어요.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둘째, 국내 생산 기반 구축. 성림첨단산업이 연간 1,000톤 규모의 자석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원료를 사와서 국내에서 가공하는 체제를 만든 겁니다. 셋째, 핵심 기술 개발. 디지스트가 중히토류 80% 절감 기술을 개발했고 LG이노텍과 한국재료연구원이 중히토류제로 자석을 만들어냈어요. 키스트는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넷째, 글로벌 협력. 포스코가 미국 리엘리먼트와 손잡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 노비온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32년간 전략자원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히토류 대응을 봐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허술합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실행은 부실해요.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장기 전략이 없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광산이 없다는 약점을 기술로 극복하려 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건 국제 협력으로 풀려고 하고요. 정부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중히토류제로 자석이 연구실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양산 품질을 맞추고 원가를 낮추고 고객 인증을 받아야 해요. 재활용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산업 규모로 확대하려면 추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국 기술이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어떻게든 대응하려 할 겁니다. 가격을 더 낮추거나 기술 유출을 시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규칙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광산이 없으면 광산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 희토류가 부족하면 희토류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한다. 혼자서 안 되면 같은 처지의 나라들과 손을 잡는다. 이게 한국이 찾아낸 답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온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했어요.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조선에서 부활하고 방산에서 급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왜 희토류에서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한국은 광산이 없어도 제조업 강국이 됐어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도 세계 5위 석유화학 강국이 됐고요.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극복하는 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희토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 중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중희토류제로 자석이 양산되고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중국의 희토류 무기도 힘을 잃게 돼요. 덩샤오핑이 30년 전에 심어놓은 함정에서 전 세계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출구를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수많은 기술과 전략을 봐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능성 있는 접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중국이 30년간 희토류 패권을 쌓아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거기에 발목 잡혀 있어요. 2025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희토류 앞에 무릎을 꿇은 건 그래서예요. 미국은 2년이면 자립한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은 최소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일본은 15년간 노력해서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어요. 대단한 성과지만 여전히 과반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중희토류제로 자석으로 수요 자체를 바꾸고 재활용 기술로 공급을 보완하고 국제협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요. 광산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예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성공하면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혜택을 받거든요.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규칙이에요. 중동에 석유가 있고 중국에 희토류가 있다면 한국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자원 많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준비한 나라가 살아남는 시대,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선택과 기술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기술력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